네, 안녕하세요. 강의 전에 영화 명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영화 제목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참고로 2012년 3월 개봉작이었고 그해 4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히트작이었습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생이면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봄에 이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 고향이 어디야? 제주도. 와, 제주도. 제주도 사람 처음 봐? 처음 봐. 제주도가 살기 그렇게 좋다며. 살아봐. 살기 좋긴. 내가 서울 오려고 얼마나 난리쳤는데. 에이, 서울이라고 뭐 다 좋나? 난 좋던데. 서울은 다 좋던데. 압구정동도 진짜 멋있더라. 그러면 부모님은 계속 제주도에 계시고? 아빠는 거기 계셔. 엄만 돌아가셨고. 여긴 아빠 친구분 집에 잠깐 있는 거야. 미안. 네가 뭐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난 옛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얘기하면 친구들도 그래. 지들이 왜 미안해? 그지? 괜히 할 말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니까. 들을래? 이제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근데 이거 누구 노래야? 너 졸라맨 몰라? 기억의 습작. 노래 좋지. 빌려줄까? 그럴래? 너 하는 거 봐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것 네, 여러분 사진 움짤 잘 보셨나요? 저는 영화를 그때 볼 때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사진으로 찬찬히 보니까 이 수지라는 이 친구 평범하게도 아주 예쁘네요. 얼굴 하얗고 눈 크고 코 오똑하고 입술 도톰한 저희 때 그 신입생 중에 꼭 한 명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여대생 같습니다. 자, 대학교 첫사랑을 15년 만에 재회해서 집을 지어준다는 건축학과 학생 얘기였죠. 자,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 영화를 소환한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타겟팅하는 이 작업이 이 영화의 성공 포인트 중에 가장 큰 요소였다. 여러분 포스터를 보시면 어떤 문구에 좀 자극이 되시나요? 눈길이 가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이 부분이죠.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의 첫사랑이었을 수는 있는데 과연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을까? 굉장히 희망 섞인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을 평생 모른 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첫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만 첫사랑이고 너는 첫사랑이 아니었고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이 날 수 있죠. 자,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첫사랑이라는 그 추억, 그 심리적 편익을 소환한 영화였습니다. 보통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광고나 자극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죠. 광고에 노출이 되면 주목을 하게 되고 흥미를 또 갖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 욕구를 갖게 되면 기억을 이제 자기가 한다는 거죠. 기억을 해서 나중에 물건을 구입할 때 구입이라는 행동까지 연결하는. 사실 광고가 이 5단계의 행동까지 바로 연결시켜 주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영화의 포스터는 특히 이 문구는 영화 관람이라는 행동까지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파워풀한
광고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멜로 영화의 타겟층은 연령층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네, 보통 20대 여성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이 문구를 본 30대, 40대, 50대, 거기다가 남성들까지 첫사랑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까지 혼자 와서 많이들 봤다는, 그래서 400만 관객까지 그 당시에 큰 기록으로 갖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타겟층 하나 잘하면 이렇게 영화 자체 뭐 다른 예산 그렇게 투입 안 해도 이렇게 히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이 많다. 어쨌든 오늘 영화 명장면도 보시고, 여러분 수지 맞으셨네요. 오늘 개수지 맞으셨네요. 자, 이제 건축학 개론이 아닌 마케팅 개론으로 오늘의 순삭 타임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도 마케팅 개론이라는 이 영화를 후속작으로 한번 만들고 싶네요. 15년 만에 사업을 시작하는 어떤 첫사랑을 만나고, 그래서 그 첫사랑의 사업 아이템의 타겟층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타겟층에 대한 포피 기획을 해준다는 이러저러한 시나리오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자, 이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당초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강의 계획서의 목차를 좀 변경시켰습니다. 우선 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지난주까지 5주차 다이어트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STP를 하게 됩니다. STP를 왜 이렇게 띄어놨냐고요? 네, 사회적 격리에 의해서 당연히 STP도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계획대로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중간고사 이후 얘는 온라인 강의가 이제는 오프라인 강의로 가능하다, 이런 전제하에 나머지 7주차에 걸쳐서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피가 그냥 들어가면서 나중에 마케팅 전략 과제 발표를 이제 해야 되겠죠. 사실 상반기 전반부에도 이 STP는 과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말고사 직전에 하는 이 오프라인 상에서의 과제 발표를 위해서 이미 지난주에 뭘 했죠? 예,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세그멘테이션만 할 거고요. 다음 주에 타겟팅과 포지셔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포피 믹스라는 이 4가지의 전술적인 부분은 모두 다 이 타겟팅과 포지셔닝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됩니다. 즉 모든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은 기업 내부의 고객 정보, DB가 많이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STP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한 90년대까지는 예전에는 주로 기업 내부의 고객 정보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 이때는 주로 뭘로 했을까요? 고객들을 타겟팅할 때, 세분화할 때 주로 썼던 방법들이 시장조사,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신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할 만한 사람 500명 샘플을 갖고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반 위에서 고객을 세분화하고 타겟팅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기업 내 고객 정보, 뭐 회원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부터 해서 굉장히 거래 정보가 이제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포피 믹스를 예전에는 이거 포피 믹스만 잘해도 돈을 많이 벌었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포피 믹스보다 오히려 STP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기반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어떤 특정 제품을 살 만한 전체 잠재 고객층을 시장을 이제 세분화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세분층을 선정하는 그 타겟팅하는 과정, 이 작업은 서로 연결되는 프로세스지만 여기서는 참고로 사회적 격리를 시키는 차원에서 좀 벌려놨습니다. 자, 이 유명한 사업가라고 하는 이건희, 스티브 잡스, 이 두 분은 아마 마케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더불어 경영학자로서 피터 드러커, 유명한 이분도 아마 마케팅은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을 법한데 이 세 분들도 역시 이 세그멘테이션과 타겟팅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STP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한번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 전체 시장을 특정한 어떤 세분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네 가지 계층으로 지금 세분화했죠. 자, 세분화한다면 뭘 한다 그랬죠? 네,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자, 요 네 가지 계층을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해서 제일 진한 색깔이 있는 부분이 타겟 1집단입니다. 제일 먼저 이게 짭짤한 어떤 우리에게 돈을 불러다 주는 계층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층을 또 여기서 선정을 했네요. 그래서 타겟층은 한 집단일 경우도 많지만 서브 타겟으로 메인 타겟, 서브 타겟으로 이렇게 두 집단을 선정할 수도 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1집단, 메인 타겟과 2집단이라는 서브 타겟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뭘 하느냐? 이 집단의 마음속에 우리 브랜드가 다른 제품 대비 뭐가 차별화된 포인트냐? 그걸 각인시키는 문구, 컨셉을 이제 개발하는 그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우는 STP는 꼭 어떤 제품, 마케팅과 관련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알릴 때, 각인을 시킬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법이다. 여러분 브랜드를 여러분이 입사하는 회사 아니면 입사 사업할 때 여러분 이름을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막연히 알리는 것보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딱 핀포인트 해서 그 사람들 계층의 마음속에 내 이름을 어떻게 각인을 시키느냐 그 방법론을 오늘 여러분 손에 쥐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타겟팅하는 과정을 보고 어떤 분들은 반문을 제기하십니다. 아니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명분은 내가 공감을 해. 아니, 그런데 타겟팅 되지 않은 선택받지 못하는 나머지 다수의 세분층은 포기하는 겁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게스 청바지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1990년대쯤 될 거예요. 당시에 게스라는 청바지 브랜드는 이류 브랜드였어요. 자, 이때 타겟팅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게스는 자, 우리의 타겟팅은 이제 허리 24인치 이하의 여성들에게만 초점을 맞춘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청바지만 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평균 여성들로서는 24인치에 해당되는 여성들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겠죠. 시장이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도 어쨌든 24인치 이하의 여성들은 굉장히 그 게스를 입고 다니면서 주위에 몸매를 과시하는 어떤 사회적 편익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광적으로 게스를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25인치, 6인치 그 윗계층들의 다수의 여성들은 어떨까요? 포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24인치의 몸매를 만들거나 아니면 몸매가 약간 넘는 그 여성층들도 억지로라도 게스를 사서 입고 다니는 그런 층의 시장이 넓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그 24인치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 주목을 받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의 주목에 의해서 구매하는 그 시장층도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불러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요새 같은 그 SNS는 구전 효과의 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먹힐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사례로 여러분 그 하디스라는 햄버거가 있죠. 예, 하디스도 2000년대 정도에는 맥도날드 버거킹에 밀리는 삼류 브랜드 정도였어요. 근데 이때 하디스가 내세운 게 타겟팅을 명확하게 했어요. 당시에는 사실 웰빙이라는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디스는 우리 고객층은 우리 타겟층은 이제는 햄버거 광들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식 기름진 햄버거를 그리워하는 햄버거 광을 타겟팅으로 해서 두꺼운 고기 패티 2장 외에도 베이컨과 치즈를 듬뿍 담은 몬스터 버거, 몬스터 버거를 이제 핵심 제품으로 선정한 거예요. 자, 웰빙 트렌드를 정면으로 거부한 이 몬스터 버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매출이 20%나 상승했고 주가도 4배나 뛰었다.
즉 시장을 좁히자 충성 고객이 증가하면서 경영 성과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겁니다. 자, 햄버거 광이라는 시장이 넓진 않지만 그 시장 자체는 거의 다 흡수를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장을 A, B, C라는 세 개의 세분축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A라는 그 계층 안에 있는 고객들은 주로 무엇이 유사할까요? 서로 우리가 배운 마케팅 개념으로서 네, 고객 니즈나 고객 가치가 유사하다. 이 청바지 경우 앞서 소개해드린 예를 그대로 보면 청바지가 원래 사실은 어떤 기능적 편익, 즉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편한 옷이라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활동파라는 그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편익의 도구로서 이제 청바지가 많이들 초창기에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여성들이 주로 청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사실상 몸매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패션 내지 사회적 편익의 이유가 제일 큰 범주에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수로 우리는 24인치의 어떤 집단 또는 25인치 집단은 24인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경 어떤 니즈가 동일한 집단 25인치 집단 26인치는 또 더 이제 25인치를 바라보는 집단 이렇게 서로 니즈가 동일한 집단으로 이렇게 묶이게 만드는 게 이제 세분화라는 얘기죠. 어떤 분이 혹시 비담이면 뭡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는데 대부분 아시죠? 예. 비주얼 담당. 여러분 같은 비주얼 좋은 분들을 이제 줄인 말이겠죠? 마케팅에서 어떤 제품의 STP를 하는 이 작업을 하는 상황은 크게 주로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신규 시장을 이제 진출할 때 신제품 아이템을 이제 개발해 갖고 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 기존의 고객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주로 세분화를 어떻게 하느냐 서베이 500명 샘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갖고 나름대로 500명이 시장이 전체 시장으로 우리가 일반화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기존 제품의 경우에 제품이 이제 매출액이 좀 한계 다다르고 크게 성장폭이 이제 둔화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새로운 시장을 한번 찾아볼까? 또는 틈새 시장을 한번 찾아볼까? 뭐 이럴 때 이제 시장 세분화와 타겟팅을 새롭게 또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에 대해서 할 때는 이미 기존 제품의 내부 데이터가 고객들 거래 데이터나 그 신상 데이터 뭐 이런 DB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이제 시장을 나름대로 만지작거리면서 세분화하고 타겟팅을 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과제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네요. 2020년도 올해 트렌드 키워드도 역시 타겟팅을 해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모두를 위해서 다가가는 어중간한 제품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특정한 집단에게 확실하게 만족을 주는 일종의 소확행이라 그럴까요? 작지만 확실한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복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네, 이 장표는 여러분 과제 제출한 분 중에 혜린 씨가 협찬해 주신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괜히 또 이게 위에 있는 여성분이 혜린 씨가 아닌가 하는 그 초상권 침해를 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름과 사진임을 명백히 밝혀두고 지나갑니다. 만약에 타겟층을 이렇게 선정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판교에 직장을 둔 30대 미혼 여성층. 자, 이런 미혼 30대 여성층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서 우리가 포피를 거기에 딱 맞춰서 진행했다 그러면 타겟팅을 안 한 경우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 대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그 30대 판교 직장 여성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니즈를 정확하게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왜냐하면 포피를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서 처음부터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판교의 30대 직장을 다니는 여성층들은 어때요?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재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고객 로열티 또는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충성도라고 배웠어요. 어떤 특정 브랜드를 고집해서 계속해서 구입을 재구매해주는 정도. 자, 그런 브랜드 로열티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그 여성층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제품이라는 걸
알고 사용하게 되면서 가격을 좀 높여서 다가오더라도 그 여성들은 어때요? 그 브랜드에 대해서 구태여 굳이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가격이 좀 높아도 다른 거 대비 그래도 이게 자기들을 향한 제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STP를 하게 되면 또 기대 효과는 기업 차원에서도 이런 게 있죠. 자원을, 마케팅 예산을 좀 더 집중해서 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거를 수가 있다. 여러분 효율과 효과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 효율이라는 거는 어떤 정량화된 수치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느냐. 그걸 따지는 거고, 효과는 인풋에 대한 개념보다도 그 나온 결과가 사전에 자기네들이 의도했던 목적에 얼마나 적합했느냐. 그러니까 인풋은 별로 안 따지고 결과를 좀 정성적인 어떤 목적에 적합한가. 그 결과가 목적에 얼마나 적합했느냐. 자, 그거를 이제 효과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자, 그 차이를 좀 더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타겟팅을 하는 과정을 가만히 해보면 그런 타겟팅 하지 않는 그런 회사에 비해서 이런 두 가지의 부수적인 효과가 따라옵니다. 즉, 세분화를 하다 보면 한 번에 안 돼요. 자꾸 새로운 변수를 견져가면서 서로 시장을 쪼개보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고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기업에서는 워크숍 같은 데 가서 이런 걸 좀 많이 수행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우연찮게 또 새로 시장을 발굴하는, 이를테면 뭐 틈새 시장? 그런 시장을 발굴하는 기회가 종종 되기도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제가 살펴볼 거예요. 이 두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이 STP는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세분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 연령대라든가, 뭐 방문 빈도라든가, 주구입 이유, 추구하는 어떤 혜택, 뭐 이런 변수들을 계속 서로 조합해 가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신제품을 발굴하는, 시장을 발굴하는 기회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세탁기의 예를 보면 세탁기를 10대 연령대별로 이렇게 계층으로 나눠서 세분화를 하는 과정에 이를테면 30대 초중반의 갓난아이를 둔 가구의 엄마의 니즈는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분들의 니즈가 서로 동일할 것이다. 어떤 니즈가 동일할까? 자, 이분들은 뭔가 이렇게 아기들의 옷감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부드럽기 때문에 일반 세탁기에 다른 빨래와 돌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아기들의 옷만 전용으로 그때그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도 더 나가죠. 또 뭐 부드러운 옷감이기 때문에 또 뭔가 세탁기의 어떤 기술도 좀 들어가야 되죠. 이런 니즈에 대해서 아기사랑 플러스라는 애벌 빨래 전용, 겸용으로 일반 빨래도 같이 할 수 있는 겸용 세탁기가 굉장히 히트했다는 그런 사례도 시장 세분화를 하다가 이렇게 발굴된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자, 이런 세탁기 나오면 어떨까요? 이 부부들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출산을 앞둔 부부들에게 집들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주위에서 선물할 때도 바로 이런 돈을 모아서 이런 세탁기 선물하는 선물의 용도의 시장도 꽤 크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계층으로 30대 혼자 사는 가구에 있는 층들은 어떨까? 30대 싱글층들도 세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요새 뭐 이렇게 밖에 많이 일회용으로 이제 빨래방도 가긴 하지만 이런 집에는 과연 일반 세탁기의 그 용량 큰 그 부피는 이들이 불편해할 것이다. 그러면 이들 전용 간소화된 세탁기, 더 나가서 어떤 세탁기? 예, 벽에 걸 수 있는 세탁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더욱더 비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세탁기를 우리가 발굴할 수가 있다. 볼펜 업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PC, 노트북, 뭐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실시간 공유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게 펜을 쓰는 뭐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여기서도 역시 펜을 사용하는 다양한 상황으로 시장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 피부에 수술 부위를 표시할 때 쓰는 펜, 아니면 자동차 선박 공장에서 그 철판에다가 또 글씨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펜, 어떤 표면에다가 뭔가 선을 긋는 시장, 이렇게 넓혀보면, 고객 입장의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시장이 많습니다. 우측의 사진을 보세요. 우측에는 주로 주방, 주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뭔가 펜을 써야 될 상황. 즉, 욕실이나 주방, 이런데 타일 틈새에 찌든 때가 이제 보이지 않게 뭐 메꿔주는 타일 틈새 마카라든지, 그리고 주부들이 주방에서 일을 보시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을 때 반찬이나 수납 용기 등에다가 메모를 했다가 쉽게 주방 세제로 지울 수 있는 그런 주방용 키친 마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시장 세분화 작업에 아주 부수적인 중요한 기대 효과로 거둘 수 있다.